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처음 하는 양자 토론이어서 두 후보 모두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문재인 후보는 잘 적응을 하신 반면 박근혜 후보께서는 영 적응이 안 되어서 사회자한테 순서인데 끼어들었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것은 박근혜 후보가 창조경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다는 것, 그리고 조금 코너에 몰리면 그래서 내가 대통령 돼서 그거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요 멘트를 자주 썼습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예전에도 그 용어를 한번 토론에 썼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경찰력을 정치에다가 동원하는 바람에 민생 치안이 엉망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민생 치안에 경찰력을 전념시키겠다. 이런 표현이 좀 두드러지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것은 역시 박근혜 후보에게서 이명박이라는 이름 석자는 금치어로 지정이 돼 있고, 세 차례 TV 토론에서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점,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상의 쟁점은 몇 군데서 세게 붙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강론은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기로 하고, 그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이 이정희 후보의 급작스러운 사태로 본의 아니게 이제 맞짱 토론이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전 이정희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저격수 역할을 함으로써 상당히 국민들과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빠져서 이렇게 맞짱 토론이 됐는데, 그게 미치는 효과라고 할까, 영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게 진검승부죠.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이 이제 양쪽의 평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퇴를 해서 비노의자만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력한 당선 가능성이 있는 두 후보가 맞붙은 토론이어서 시청자들한테는 두 후보를 수평적으로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도 있었지만 거진 2시간 동안 토론 진행 과정 속에서 그 박근혜 후보가 토론 형식을 이해를 못한 측면도 있지만, 문재인 후보의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해서 동문서답하거나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방송이 정지된 적이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토론 방식을 숙지 못한 탓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의 요지, 취지를 이해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방송사고처럼 화면이 정지된, 상당히 긴 시간 정지된 것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그런 동문서답, 그리고 약간의 어거지, 이런 것을 2시간 내내 이렇게 지켜보는 문재인 후보의 인내심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참으면 어쩔 겁니까? 아니, 유시민 장관 같으면 그거 안 참으셨을 것 같은데?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죠. 대통령이 되면 저거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던 2시간. 그 토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토론 주제가 크게 4가지였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있었고, 그리고 교육 제도 개선, 그리고 이제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 이렇게 4가지 주제인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가볼까요? 하나씩 그 이슈가 됐던 거, 저출산 고령화, 이게 정말로 커다란 문제인데,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것이 어떤 부분이었죠? 우리가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질문 첫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였는데, 여기서 작은 충돌이 있었던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참여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새누리당이 이것을 없애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 있는 이제 힘없는 위원회로 바꿔버렸다. 이거 잘못됐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법이 잘 해결할 거라는 식의 아주 동문서답을 하고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세게 붙은 게 사실은 의료 분야였는데, 그 전에요. 기초연금
관한 예.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유시민 전 장관님이 이제 복지부 장관 하시면서 그때 기초노령연금을 예. 입법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잘 아실 텐데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갑작스럽게 기초연금을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문재인 후보는 그 양자가 같은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그 핵심을 간단하게 쉽게 예.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냥 박근혜 후보가 그 뒤에 있는 얘기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96,000원 정도 네. 드리고 있는데 원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에 거의 5%를 드리도록 돼 있는 겁니다. 네. 제대로 인상했으면 지금 10만 원 넘어가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안 줘서 지금 그렇게 묶여 있는 거죠. 이걸 10%로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면 현재 가치로 1인당 20만 원 정도씩 지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500만 명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350만 명 정도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으로 네. 그게 지금 예산이 이제 한 3조 원 정도 이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6조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박근혜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한테 다 주겠다. 예. 그게 이제 기초연금이에요. 예. 이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예. 공적연금 수급자까지 몽땅 다 그냥 2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기초연금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문 후보의 공약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국민연금 체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2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을 합쳐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 얘기는 뒤에를 다 안 했어. 그런데 박 후보의 공약집을 봐도 이 뒷이야기를 삭제해버렸더라고요. 예. 이게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주장했던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득대체율 20%를 기초연금을 깔고 예. 현재 소득대체율 40%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반을 깎아서 예. 소득대체율을 20%로 낮추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수익률이 높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예. 그 재분배 기능을 다 없애고 완전히 돈 내는 데 비례해서 예. 이제 돈을 주는 소득비례연금으로 한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되 20%는 그냥 깔고 예. 20%는 소득에 비례해서 많이 버는 사람 나중에 많이 예. 받게. 예. 이게 이제 원래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아닌데 이거를 박근혜 후보가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 다시. 이 내용이에요. 지금 국민연금 체계 안에서 한다는 얘기가. 예. 예. 그러면은 기초연금을 그 체계 안에서 하면은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 또 한 번의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하. 현행 국민연금은 예.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높은데 네. 보험료를 낮은 수준으로 낸 가입자의 경우에 수익률이 훨씬 높고 예. 아주 최고 등급의 보험료를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게 설계되어 있는 예.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내포된 국민연금인데 네. 이거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네.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그 뒤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직 안 내놓고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지난번 토론에서도 걸치고 있다. 예. 그 점 제가 해설을 드리고요. 굉장히 그 뒤에 암수가 숨어 있는 개정안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적 연금 예.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할 때 박근혜 후보가 골목 상권 뭐 지키겠다고 하는 비전을 얘기를 하면서 그 늘지요 얘기를 했어요. 예. 저희 후보가 이제 만나봐라는 키워드로 일자리를 예. 늘리겠다고 하니까 만나봐 좋은 일자리 만들고 좋은 일자리 나누고 예. 그리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바꾸고. 이게 예. 만나봐인데 예. 이 급작스럽게 늘지요를 들고 왔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늘지요는 지난번 토론 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뭐는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뭐 굳이 우리가 해설할 필요 없습니다. 예. 별 가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예. 그 다음에 좀 세게 붙은 게 지난번에 이어서 네. 이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강화 예. 문제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수치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이제 4대 중증질환, 네. 암,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네. 심혈관 질환, 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 이거를 이제 4대 중증 질환으로 분류해서 이 질환에 대해서는 무상 의료를 하겠다는 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인데 이제 재정 계산을 1조 5천억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문 후보께서 그 1조 5천억 계산이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가 건보공단에 알아봤더니 그보다 3배쯤 드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암 환자만 하기에도 1조 5천억이 소요된다고 예. 건보공단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렇죠. 그 어찌 된 거냐 이렇게 예. 콕 꼬집어서 질문을 했죠. 근데 이제 이 토론이 엉겼어요. 네. 왜 엉겼냐 하면 이 질문의 취지를 박근혜 후보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암 환자들 경우에만 예를 들어 볼 때 왜 돈이 많이 그렇게 드냐 하면 이걸 전부 다 무상 의료를 하면 현재 암 환자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 중에서 보험 급여가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안 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항목이 네. 이 전문의들한테 진료받을 네. 때 추가로 내는 선택 진료비. 네. 그럼 6인실이 너무 네.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2인실이나 혹은 독실을 쓸 때 따르는 상급 병실료.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6인실을 일부러 많이 안 늘리고 예. 한 50% 미만이 6인실로 하고서 그렇죠. 6인실이 부족하죠. 그렇죠. 일부러 적게 만드는 거죠. 병원에서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그러기도 그런 거 하고. 아닙니까? 예. 4인, 2인 특실로 갈수록 자기들 수익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 해서 건보공단이 하는 일산병원은 4인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일반 병원으로 6인실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예. 없이 병실이 없기 때문에 상급 병실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러면 그 상급 병실료. 예.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중증 환자들은 누가 옆에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예. 간병인이 간병비. 필요해요. 간병비. 이 세 가지가 이 중증 질환자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지우는 요소입니다. 예. 이거를 그 급여 체계 안으로 갖고 들어오되 그 의료비 중에서 10%만 본인이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간 내는 돈은 100만 원으로 묶자. 예. 이게 이제 문 후보의 공약이에요. 예. 질병 종류를 안 가리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은 무상으로 다 하겠다. 예. 이렇게 되니까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현재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는 것만 국가가 무상으로 해주면 1조 5천억으로 되죠. 아하. 그러나 실제 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아하. 되고 있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그다음에 간병비는 현재 급여 체계 안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시키게 되면 그거 3배쯤 든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더 토론할 만한 건데 왜냐하면 중증 질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질병의 종류별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문 후보처럼 외래냐 입원이냐로 나누어서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예. 질병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지원할 거냐. 예. 박근혜 후보처럼 4대 중증 질환만 무상으로 완전히 하고 나머지는 현행으로 갈 거냐. 예. 이런 중요한 정책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논쟁점인데 예. 박근혜 후보가 이 지적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하면서 토론이 엉겨가지고 아니 예.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1조 5천억 예산이 든다고 박근혜가 공약을 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예. 그 1조 5천억으로 뭘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을 몇 년 하셨는데 도대체 아니, 이제 유시민 전 장관님은 1년에도 전체를 다 이렇게 꿰뚫어 보실 수 있지만 박근혜 후보 15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법안 낸 게 단 열 몇 개라는데 그 의정활동에 좀 소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요? 박근혜 후보 그 국정감사 때 질문 한 번 안 했다던데 15년 동안. 아니 그건 네. 워낙 국가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 중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 예. 말씀하신 선택진료비, 병실비, 예, 예. 그리고 간병비. 이게 실제로 이 서민 하나 더 가게- 있었는데요. 예. 밥값. 밥값. 밥값은 제가 장관 있으면서 해결했습니다. 아하. 급여로. 예. 그 자리에 앉아서 또 깔때기 하시네요. 예,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전부 다 깔때기인데, 밥값 깔때기는 처음 나왔어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야, 거예요. 그렇죠. 예. 다들 사실 가지고 깔때기 합니다. 어쨌든 이런 비급여 항목 때문에 이 배보다 배꼽이 커서 예. 의료비 부담이 많은 건데. 아니, 배도 큽니다. 배도 큰데 배꼽도 크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1조 5천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문재인 후보가 물었는데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한 거죠. 못하고 그냥 예. 질문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편파적으로 얘기해야죠. 네. 그렇지만 공정한 겁니다. 예. 답변 못한 거니까. 답변 못한 거예요. 근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하셨는지 정말 의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자유토론까지 넘어갔죠. 근데 첫 번째 토론에서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은 답변이 박근혜 후보의 아까 언급하신 문재인 후보가 그 참여정부 때 저출산 고령 그 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했는데 MB정부 때 이 법을 바꾸어서 복지부 산하로 해버린 거 아니냐. 그거 사실상 없앤 거죠. 그렇죠. 유명무실하게 해버린 거죠. 해서 그것 때문에 대책이 없어졌다. 더 악화됐다고 지적하니까 박근혜 후보 즉답이 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법이 중요하지 않다.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잘하려면 모든 게 법적 뒷받침이 있을 때 그 법을 근거로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후보의 모든 답은 그냥 저 잘하면 됩니다. 이걸로 그 모든 답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가 국가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위원회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으로 설립된 위원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일종의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태스크포스 형격의 위원회가 있죠. 근데 제대로 이 위원회가 예산과 행정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법으로 위원회를 만든 거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특별법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의거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 때 비로소 이 위원회가 각 부처들을 총괄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 부처 산하의 위원회를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임의적으로 만들었다 없애는 행정위원회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안 실려 있는 거죠. 근데 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대책이 없죠.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이 국민들 상대로 한 토론에 나와서 법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툭 터놓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그 정신 상태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고 이해해드릴까요?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걸면 문재인 후보도 이해를 하시고 그냥 이렇게 대인배답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원래 부처님도 상대 따라 설법을 달리 하셨다는데 우리가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거를 일반적 기준을 자꾸 적용하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에 맞는 기준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편파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자. 편파적으로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양해를 해야죠. 아까 그 주제 토론 중에서 박근혜 후보가 아주 작심하고 가져온 질문이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한테. 그 아동수당인데 이게 아동수당이 일본 민주당 공약을 그대로 베낀 거 아니냐 해서 약간 헛다리 짚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문재인 후보가 그 공약의 전체 골격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뭐 그거는 참여정부 때 이미 검토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잘 아셔요. 그 문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당시 여성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등이 이 보육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현행의 시설지원 방식의 기본보조금 제도를 할 거냐 아니면 아동수당 제도로 갈 거냐 통합보육 바우처를 할 거냐 이걸 가지고 2년을 논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부처 간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을 많이 늘리기는 했는데 현행 제도로 온 거죠. 그래서 문 후보는 개인적으로도 이 사안은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분한테 마치 그 준비한 한 칼인 것 마냥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답변을 잘 하셔서 역시 그 디테일 이 토론 3회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문재인 후보는 토론하면 할수록 굉장히 정책의 강론,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다. 그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구워본 사람이 잘 굽는 거지. 한 번도 안 구워본 사람은 태우고 서리고 다 그렇게 마련이에요. 거기를 많이 구워보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보육 경우에는 현행의 이제 보육 지원 제도를 더 확충을 하고. 근데 지금 제도의 큰 문제는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애들을 전부 유치원 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대란이 난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가정에서 보육을 하든 시설에서 보육을 하든
온 나라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보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보육 지원을 해야 돼요. 예. 그러나 다만 시설 보육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 현재의 제도처럼 그렇게 그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이들만 지원을 하고 가정보육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헌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설보육을 충분히 무상보육으로 지원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가정보육까지도 지원을 넓혀 나가자는 것이 아동수당 제도거든요. 네. 예. 문 후보가 정확히 그 공약을 네. 말씀하신 건데 이제 박근혜 후보께서는 이제 이렇게 아동수당이냐 보육지원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이것을 봤기 때문에 계속 그 질문을 네. 공세적으로 한 겁니다. 예. 예. 설명을 잘 하셨죠, 문 그러니까 후보께서. 설명을 잘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토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A를 물었을 때 B를 답하면 그 B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보충 질문을 하더라도 B-를 물어야 되는데 다시 A를 물으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예. 과도기대나 예. 요구는 네.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그 우리가 현실에 대통령 있는 후보라서 예. 대통령 후보에 맞는 기준을 제가 들이대는데 초등학생 그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예.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해야 돼요. 네, 네.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감싸주시네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평소 같지 않으신데. 아, 예.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여성이라서 좀 이렇게 혹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여성에 약한. 우리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가 네. 적이 아니잖아요. 경쟁자 라이벌이지.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존중하면서 예. 예. 그래도 될 만큼 여유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동안에 상당히 인생 수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 네. 후보께서 여유 가지고. 저절로 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큰 주제가 이제 교육제도. 예. 어찌 보면 이 주제 자체가 엄청나게 큰 주제지 않습니까? 교육 네. 문제 같이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문제고 얽혀있는 문제가 없는데 이 교육 문제의 토론에서 나온 가장 큰 쟁점이 어떤 게 있었죠? 그게 크게 보면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 거냐라고 네. 문재인 후보께서 공세적으로 질문을 하셨고요. 예. 박근혜 후보가 예라고 했다가 또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예. 했습니다. 이게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해서 실제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아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토론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네. 뜨겁게 된 거는 전교조 문제를 그렇죠. 박근혜 후보가 매우 공세적으로 네. 전교조는 이념 교육을 하고 학교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세력인데 문재인 후보는 이수호 후보를 같이 손도 들어주고 전교조가 한패 아니냐 네.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왔죠. 그게 네. 제일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반값 등록금. 예.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전교조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념 공세죠. 전형적인. 그 전형적인 색깔론이죠. 네, 색깔론으로. 이념 공세. 예. 네. 그러니까 교육 문제에 있어서까지 그렇게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서 말로는 통합을 이렇게 하면서 이념을 가지고 편가르기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그 통합이라는 것이 허울뿐인 통합이고 윤여준 장관이 찬조 연설에서 굉장히 명언을 말씀하셨어요. 예.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통합은 자기 편의 생각, 자기 편의 가치, 하나의 이념이나 하나의 가치를 하나의 중심으로. 이념, 하나의 가치관에 모든 국민이 따르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통합이 아니라 동원이다. 동원이죠. 유전 체제가 바로 그거 아니냐. 근데 바로 그런 것을 이번 토론 때 여실히 보여준 거죠. 예,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토론이었는데요. 네. 박근혜 후보의 발언 중에 굉장히 재미난 것이 네. 첫 출범 당시의 전교조는 옳았다. 좋았다. 네. 근데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게 박근혜 후보 당인데 네. 엄청나게 막 몇천 명을 해고하고 해직시키고 막 감옥에 네. 집어넣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후보가 자기 입으로 네. 전교조 출범 당시에 정부가 가했던 모든 탄압들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는 고백을 한 셈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의 전교조는 그때와는 다르다. 지금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네.
이제 그게 요지였고 그렇게 잘못된 전교조하고 손잡은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서 교육을 잘해달라고 맡기겠느냐 이렇게 공격한 거죠. 네. 문재인 후보는 그러면 박 후보는 전교조하고 나의 선을 긋느냐? 네. 그게 100% 대한민국 네. 또는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박근혜 후보 입장과 맞냐? 그렇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뭐 전교조든 네. 교총이든 교육에 관해서 모두와 대화하고 옳은 주장은 받아들이고 누가 하는 네. 것이든 옳지 않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네. 보였죠. 네. 한마디로 통합을 말로만 하냐. 이제 그걸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가르기죠. 예. 근데 그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학법 개정 얘기 그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게 17대 국회 때 있었던 일이죠. 예, 사학법 그렇죠. 개정 그 4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럼요. 들고 해서 굉장히 큰 엄청난 싸움을 벌였는데 박근혜 후보가 그때 청계천에 가서 촛불 집회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 추울 때 뭐 한 두 달을 국회 공개시키고 2달 넘게 그랬죠. 공개시켰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대학 등록금 인하나 지금 이 교육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이 현실에 사학법 개정을 그렇게 반대했던 박근혜 후보의 그때 태도가 지금 교육 현실을 악화시키는데 얼마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반값 등록금 논쟁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 논란이.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고 네. 그 다음에 반으로 해도 많잖아요. 250만 원 되면. 네. 200만 원, 25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의 청년 자녀들 경우에는 그것도 그 위에다가 이제 또 장학금, 국가장학금을 더해서 개천에서 또 용인할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런 취지의 정책이었고요. 박근혜 후보는 등록금을 놔둔 채로 그 국가장학금이나 또는 학교장학금이나 기업장학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동문장학금이나 네. 이런 걸로 해서 실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 네. 그렇게 이제 공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등록금 많이 오른 게 참여정부 때인데 네. 뭐 통계도 의심스러운 통계를 갖다 댔는데 문 후보께서 따지지 않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여러 번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다. 이렇게만 입장을 정리했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사학법 개정 문제가 네. 나왔는데요. 그렇죠. 참여정부 때 일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게 맞죠.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규제, 국가 규제 중에 과도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들을 좀 걷어내고 그 대신에 사립학교법을 고쳐서 네. 외부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재단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 이사들이 공익 네. 이사들이 들어가는 법 개정을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네. 추진했는데 단상 점거하고 네. 뭐 장외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네. 국회를 완전 마비시켜서 나중에 누더기 법을 만들어서 네. 사립학교법을 처리를 했고 네. 그 여파로 지금 아까 나온 영남대학교처럼 재단이 엉망이 돼버리고 그리고 학생들 등록금조차 제대로 안 쓰이게 되니까 네. 계속 등록금을 올리게 되는 네. 이런 사태에 왔다는 게 문 후보 쪽의 지적이었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가 추천은 했는데 이사들을 자기가 뭐 추천한 건 아니고 누구 추천받아서 추천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근데 확인은 됐죠. 영남대학교 이사 7명 중에 4명은 박근혜 후보가 추천한 게 맞습니다. 네, 4명 추천 그 약간 잡아뗐죠. 아니죠. 자기가 추천했다고 했어요. 추천을 이 공식적인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받아서 뭐 그러니까 내가 추천했다. 직접 아는 사람들을 네. 이사로 추천한 게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친한 사람들한테 추천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내가 한 번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로 추천했지만 다단계 추천. 예, 다단계로 추천했지만 아니 추천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밑에 사람이 꼬일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거 별걸 다 시비를 걸고 그러시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테마가 넘어갔죠. 그런데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하나 좀 네. 카피를 제가 네. 한번 되살리고 싶은 게요. 박근혜 후보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 되면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문 후보는 그 박근혜 후보의 정책과 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죠. 복지는 공평하게 모두에게 하고 네. 그 복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능력에 따라 세금으로 걷자. 네.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도 밥값을 따로 받는 거 아니지 않냐.
예. 대학 등록금 문제도 반값으로 할 때 마찬가지 문제다. 그렇게 이 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사회 철학을 예.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런 그러니까 정도의 철학적 차이는 예. 수준 차이는 있었다. 그렇게. 예. 뭐 아주 그 핵심적인 차이죠. 그런 철학의 차이가 지난번 무상급식 논쟁할 때부터 드러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 철학의 차이가. 예, 그때도 보수 수구 이쪽에서 이건희 손자한테까지도 공짜로 밥 먹이냐? 예. 밥 줘야죠. 그래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많이 그러게. 냈는데. 예. 해서 그때부터 밥은 공짜로 주고 세금을 많이 걷자.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뭐 이렇게 몇 조 세금을 예. 내는 예. 회사의 뭐 어느는 아니지만 어느 행세를 하는 그래도 네. 회장인데요. 지분이 1%밖에 안 되니까 사실 어느는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1% 지분을 가지고 100%를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 재벌 그룹의 회장의 손자인데 그 할아버지가 세금을 엄청 많이 냈잖아요. 네. 근데 띄어먹기도 많이 했지만. 아니 물론 네. 비자금으로 해서 많이 빼먹긴 예. 했지만 그래도 많이 빼먹었지만, 냈어요. 예. 많이 냈는데 그 손자라고 해가지고 니는 네. 등록금도 초등학교부터 따로 내라, 밥값도 내라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럼 그 예. 차별이죠. 그런 게. 예, 그 세금 많이 냈는데 열받잖아요. 예. 그래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낸 분들한테 밥이라도 공짜로 주자. 예. 마찬가지로 다른 등록금 문제도 세금 많이 냈으니 그 반값 등록금 내도록 하자. 예. 이런 복지는 공평하게 세금은 소득에 능력대로. 따라서 예. 능력 있게 차등 예, 있게 예. 예, 그렇게 하자는 기본 철학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쟁점이 됐던 선행학습 폐지법 예. 이게 새누리당의 공약으로 발표가 된 건지 확정된 건지 이게 좀 애매하게 예, 정확치 넘어갔죠. 않습니다. 정확치 예, 그건 정확치 않죠. 현재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행정지도로 하겠다는 건지. 예. 그건 뭐 나중에 토론거리로 남겨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교육에 관한 예.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사회 안전 범죄 이제 예. 이 주제 자체가 보수 진영 후보한테는 본래 유리한 주제 아닐까요? 그렇죠. 엄청 유리한 그렇죠. 주제죠. 예. 예, 법으로 두드려 잡자 이거니까. 거기 범죄 안전 이 부분에서 나온 쟁점으로는 뭐가 있었나요? 이게 이제 그 문 후보께서 원전 안전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를 하셨고요. 예. 뭐 제가 복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 후보 입장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예. 폐기를 원칙으로 하자는 입장이었고 네. 박근혜 후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예. 엄격히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하자 이런 입장이니까 예. 수명 지난 것도 더 쓰겠다는 예. 입장이었죠. 그게 이제 쟁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문제에도 나왔는데 이때 박 후보가 그것도 나중에 좀 검토해보고 신중하게 하자 그러면서 할 때는 개인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지. 예. 개인이라서. 맞나요? 아니, 저희가 누차 한 얘기 중에 저는 그 표현에 좀 불만인데, MB정부 5년 동안, 박근혜 후보더러 2인자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2인자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동업관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이었고 예. 여의도 정치 국회에서의 대통령은 박근혜였다. 예, 박근혜가 그렇죠. 지배한 그 정치였다. 그런데 그 박근혜가 지배한 새누리당에서 그 4대강 사업하려면 예산 통과에서부터 각종의 법, 지원 등등에서 다 국회에 이 법 통과를 거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그 4대강 예산을 새누리당이 네. 다 강행처리 날치기를 다 해줬잖아요. 날치기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앞장서서 날치기 하고, 박근혜는 뒤에서 팔짱 끼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 4년, 5년을 그렇게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박근혜 후보 개인으로서는 네. 무력한 개인으로서 네.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웃으면서. 믿거나 말거나. 네, 웃으면서. 예. 그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 쟁점은 그 두 가지였는데 실제로 세게 붙은 거는 이 불법 댓글 센터, 그 국정원 여직원 그 문제, 네. 그걸로 세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그 여직원의 인권을 되게 챙기시더라고요. 박근혜 후보가 어느 순간 그렇게 인권 전도사가 됐는지. 아니, 다른 때 갑작스럽게 인권을 챙기신다. 다른 때 인권을 안 챙겨도 네. 그래도 이제 국정원 여직원이라도 인권을 챙겨주는 것은 잘하는 네. 일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우리말이 이게 참 오명한데요. 예. 점 하나 차이 때문에 엄청나게 달라져요. 예. 예컨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이게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이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이 투표를 안 하면 만주공화국이 돼요. 만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만주공화국. 예, 왜냐하면 만주군 했던 사람 세력이 아, 그렇죠. 예, 권력을 잡는 예. 만주공화국이 되거든요. 네. 이게 점 하나 딱 찍으면 민주공화국이 만주공화국이 만주공화국이 되는데 된다. 네. 오늘 국정원 여직원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논쟁도 예. 점 하나 차이예요. 아, 그건 무슨 뜻인가요? 감금과 잠금의 차이를 몰라서 아하. 아. 예.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계속 그 감금이라고 감금, 이게 인권 유린이다. 예. 그런 거고. 근데 사실은 잠금이었거든요. 그렇죠. 감금이라 하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못 나가게 못 하면 나가게. 그게 감금이죠. 예. 근데 밖에서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경찰관과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라, 나오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한 거는 잠금이죠. 네. 그러니까 이 감금과 잠금이라는 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네. 두 단어의 차이가 네. 딱 점 하나 차이인데 이 점도 우리가 아무리 너그럽게 이 박근혜 후보의 어휘량에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양해하더라도 네. 이 감금과 잠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그런 인식론적 오류에 해당되는 거고 언어로 사고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붙었어요. 예, 그 우리가 뭐 인권적인 해설까지 문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인권,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워낙 이 지상파 대중동 그리고 종편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두드려 대니까 실제 여론에 좀 악영향을 미친 쪽으로 이게 호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국정원 여직원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선관위와 경찰이 그렇죠. 국가기관에서 문 열으라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조사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걸어잠그고 2박 3일 버티면서 증거인멸 다 했죠. 증거인멸 그걸 다 의혹이 한 있는 걸로 거죠. 추정돼요. 그렇죠. 예. 그런 의혹이 있는 예. 거고 거기 그 표창원 경찰대학교 네, 경찰대학 교수 그분 사표냈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그거 저도 좀 전에 봤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을 못 하겠고요. 그 블로그 개인 블로그에 바로 이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인권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언급을 예. 했던데 이게 이 표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정의에 의하면 인권 침해라는 것은 본래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자에 의한 약자의 인권 침해 침해죠. 이게 기본이지.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민간 이 정부 기관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 민간이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이것을 조사하는 거 이건 방어 활동인데 이걸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 이렇게 정의를 그거 상식이죠. 그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여직원이라서 문제인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직원이다. 국정원 직원이 문제예요. 네, 최정예 정보 예, 요원이다. 그리고 무슨 이런 여자를 거죠. 구박한 것도 예.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 열어달라고 막 사정했던 그 경찰서 수사과장이 여자잖아요. 네. 그렇죠. 여자들끼리 한 건데. 예, 그렇게. 그래서 그 밖에서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쪽 시민들이 70명 가까이 가서 이걸 감금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런 뭐 인권 침해나 감금 이런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도주하거나 혹은 그 안에 그 증거 인멸 이런 것을 할까봐 이걸 방지하는 정당한 방어 차원의 시민 행동이다. 이 사건은 그 국정원 직원의 이 의심받고 있는 행위가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선거 범죄와는 다른 온라인상의 IT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증거 확보를 전통적인 범죄 수사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진 거거든요. 예. 지금 오늘 그 문제와 아울러서 새누리당의 불법 댓글 센터를 이제 문 후보가 세게 제기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몹시 놀란 것은 박근혜 후보가 뭐 몰랐다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 보셨습니까, 동영상? 제가 본 거는 ROTC 어떤 동영상이 나왔어요? ROTC 정무포럼이라는 단체에 네. 소속된 사람이 네.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많은 주요 인사들이 모인 호텔 같은 그런 공간에서 원탁에 수십 개의 원탁이 있고 그 앞에 이제 PPT 네.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 새누리당의 SNS 대책을 설명하는 그 회의 동영상이에요. 네. 거기를 보면 제가 놀란 것은 네. 거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이번에 윤 목사. 네. 예, 이번에 그때 틀린- PT 하던 친구가 바로 윤 아니, 목사인가요? 그건 윤 목사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건 다른 아닌데 사람인데. 예. 바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SNS에서 네. 새누리당이 밀린다. 네. 그게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책이 뭐냐 했더니 페이스북에 좋아요 100개 이상 받으면 그것이 몇 명 정도에게 노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트위터에서 리트윗 양이 이렇게 네. 되니까 숫자에서 밀리니까 이렇게 계정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박근혜 후보와 나 새누리당 관련된 거를 노출을 많이 시키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네. 내용이 한심하고. 네. 근데 그거를 뭐 박수를 치면서 보면서 만족스럽게 보고받는 내용 그런 장면을 보면서 네. 참 아직 정신이 나갔다. SNS라는 거는 대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내므로써 그것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리트윗하고 퍼뜨리게 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이 팔로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선파를 하면 무조건 마파를 하는 계정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걸 다 거기에, 팔로잉을 예, 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팔로잉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보면 어느 대학 교수가 한 분석을 보면 컨텐츠 면에서 박근혜 후보 쪽의 이 SNS상의 멘션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안 되는데 양적으로는 6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이런 거죠. 그 SNS 상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멘션, 트윗이 전체 양에서는 60%가 돼요. 예. 양이 이렇게 많아요. 많이 RT가 되고 예. 퍼 날라지니까. 그런데 그 실제로 그렇게 옹호하는 글을 쓰는 사람, 계정 단위로 보면 20%밖에 안 되는 안 돼, 거죠. 2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의 계정이 무한 RT를 하루 하는 10개씩, 거예요. 예. 100개씩만 써대니까 예. 그렇게 양은 많지만은 계정은 작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RT가 됨으로써 많은 그 700만 트윗을 쓰는 이용자들한테 파급되는 도달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많이 퍼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 트윗의 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 RT하지만 자기들끼리 안에서만 도돌이표로 도는 거죠. 아니, 근데 확산이 안 되는 거기다 거지. 돈을 줬대잖아요. 글 하나 네. 쓰면 뭐 1,000원, 네. 댓글 달면 200원 이렇게 네. 줬대는데 여하튼 저는 이걸 보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네. 정말 안 됐다. 그 악정 고투하는 모습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처절합니다. 예, 처절하게 뭐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어디가 안 좋으면 선발이 네. 고생한다고. 네. 정말 안타까워요. 이 새누리당이 그런데 이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서 지금 캠프가 얼마나 멘붕 상태냐면 적반하장이냐면 선관위가 그걸 고발했지 않습니까? 예. 선관위가 그 검찰에다 고발한 거죠.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그 선관위를 고발했어요. 예, 피의사실, 무슨 뭐 허위사실 유포 근데 명예훼손. 선관위가 무슨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하고 말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사 결과를, 국가기관이 조사 네, 결과를.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그건 정당한 예. 이 국가기관 헌법기관이죠. 선관위가 헌법기관의 활동인데 그걸 가지고 헌법기관을 고발을 하고 또 어제 그제 이 물타기용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통합당의 제2당사가 있어요. 예, 예. 여의도 신동엽 빌딩에 거기에 이제 선거 사무를 하는데 신동의 빌딩. 어제 예. 검색 의리. 예, 신동엽 빌딩에 네. 이건 민주통합당의 당사인데 그 당사에서 선거 활동을 한다고 이걸 또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당이 선거 활동을 하지 누가 선거 활동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이 정신이 없어요. 완전 멘붕 상태에 자기들도 빠져가지고. 중앙당사 5개 있지 않아요? 5군데 있던데. 네,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 예. 그 5군데에서 다 선거 운동을 할 텐데. 근데 선거운동 하려고 정당 사무소가 있는 거지. 뭐하러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이 멘붕 상태가 너무 좀 심하다. 예.
박근혜 후보조차도 지금 계속 그런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새누리당은 항상 네. 그 일상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아, 상시 멘붕 상태 상시 멘붕. 정당 같은데. 예. 자, 그래서 그게 이 범죄 사회 이 부분에서 국정원 직원의 인권, 새누리 그 알바 이 사건이 초점이 돼서 예, 아주 격렬하게 네, 격렬하게. 논쟁이 됐습니다. 네. 그 박근혜 후보가 유감을 표했죠. 그 문재인 후보가 거듭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아, 유감이 뭐예요, 유감이? 네, 그러게. 감정한테 그런 뜻 아니에요? 왜 들키고 그래? 잘하지. 예, 좀 안 들키고 안 하지. 들키고 잘하지. 이것들이. 네. 유감인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유감이지. 예. 자, 마지막 토론 주제가 과학기술이었어요. 예. 과학기술. 이 부분에 들어가니까 박근혜 후보가 그 창조경제론을 그렇게 예. 언급을 많이 하던데, 박근혜 후보의 창조경제론이 뭐죠? 나는 그 실상을 모르겠던데. 예, 우선 이제 여기서는 과학기술진흥과 인재육성에 관해서는 큰 쟁점은 없었고요. 예. 예, 부총리급으로 되어 있던 과기부를 MB 정권이 폐지하고 정통부 해수부를 다 없앤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사과는 안 했지만 예. 본인도 공동 발의 다 했고 했지만 그냥 다 하는 거라 했다. 예. 그런 거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살리겠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창조경제가 모두 발언부터 나왔는데요. 제 기억에. 예. 이 창조경제로는 진짜 이거 안 맞아요. 박 후보하고는. 예. 이 박근혜 후보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산업을 살리는 게 창조경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창조경제론이라는 것은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교수가 있어요. 토론토 대학에. 아, 그까지 언제 공부하시고 나왔나요? 아, 제가 오늘 해설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 아니, 그 제가 경북대학에서 강의할 때, 한 주 동안 하던 3시간짜리 강의의 한 주제였어요. 그게 그게. 평소 실력이다 지금 그렇게 창조경제론. 주장하시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교양인들은 대충 경제학 공부한 사람 다 압니다, 이거를. 네, 넘어가시죠.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낸 게 창조계급론이라는 걸 냈어요. 예. 그 박근혜 후보가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 문제를 끌고 온 게, 이 플로리다 교수가 왜 어떤 지역은 번영하고 어떤 지역은 몰락하는가. 예.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어떤 나라는 몰락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제 경제지리학의 한 분야인데, 원래. 예. 그래서 미국에서 번영하는 지역과 몰락하는 지역을 쭉 추려가지고 이 두 지역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조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수준이 높은 지역을 쭉 목록을 1등부터 꼴찌까지 미국의 주요 도시를 했는데 동료 교수가 와서 그걸 딱 보더니 아, 이거 되게 재밌네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뭐가 재밌어요 했더니 저쪽에 사회학과의 어떤 교수가 이걸 비슷한 걸 뽑았던데 순서가 거의 일치해. 아하. 그러는 거예요. 아하. 아하. 그래서 뭐가 그 뭔 연구예요? 그랬더니 그게 동성애자들의 비율 전체 인구에서 각 지역별로 아. 각 미국의 주요 도시의 동성애자 비율과 네. 상시 거주자 중에서 네. 그다음에 플로리다 교수가 추출한 이 테크놀로지 수준 이 경제 순서표 활력, 예. 이 두 개가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교수가 만나서 그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싱크로율이 80~90%가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그러면 게이나 레즈비언이 머리가 더 좋으냐? 그거 아닌 거죠. 네.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았냐면 번영하는 지역은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테크놀로지, 기술, 과학기술. 두 번째가 탤런트, 인재. 세 번째가 톨러런스, 관용. 관용. 이 3T, 3개의 T가 모여있는 지역들이 다 네. 번영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하니까 지금은 과학기술이 경제적 번영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자본이라든가 단순 노동력은 막 이동해서 다녀요. 네. 그러면 과학기술이 제일 중요한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그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를 봤더니 자기 원하는 대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지역에 다 모인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후보는 이 문화적 폐쇄성, 이념적 경직성, 그럼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도저히 못 참아주는 그런 극우적 성격의 정당이잖아요. 네. 이런 정당이야말로 창조경제론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네. 장애물이 되는 정치 세력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창조경제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재밌다. 누가 입력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입력을 못하고 용어만 입력을 했구나. 좋은 건 다 들고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이건 그냥 괜히 사적으로 붙인 해설이고요. 박근혜 후보는 아마 이런 것을 연구하고 알고 있는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네. 본인의 지적인 능력 안에서 입력할 수 있는 한도까지 입력해서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아주 뭐 눈물 나는 노력인 거죠. 아, 이거 평가해야 돼요. 설마 창조경제론을 들고 나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크놀로지 탤런트 톨러런스에서 이제 그 관용 이걸 보면 이제 그 톨러런스가 문화나 뭐 문화적인 다양성 뭐 이런 것들도 말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그 사회적인 관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이 재벌기업, 독점 대기업의 모든 지원과 힘이 다 쏠려 있고 중소기업과 신생기업들은 다 이게 아사 상태에 있는 이런 극심한 불균형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고 즉 경제적인 민주화가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톨러런스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불가능하죠. 어떻게 창조 경제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 대기업이 협력업체 장부 다 들여다보고 단가 후려치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납품 담당 임원들이 접대받고 이러는 상황에서 무슨 다양성이 꼽히겠어요?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획일성만 있고 몇 개 대기업 위주의 그런 공룡 같은 이 양적인 성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번영하는 지역이 관용이 있는 지역이고 네. 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왜 동성애자의 거주 비율이 높으냐 할 때 동성애자들이 가장 차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미국은 거주지를 정해요. 그러면 이제 동성애자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미국 사회에서도 마지막으로 수용되는 소수 집단이란 말이에요. 문화적 소수 집단.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무리 없이 정주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지역이라면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다양성을 옹호하고 차이를 관용해주고 자유와 개성을 꽃피울 수 있는 네. 풍토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일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은 못 참잖아요. 좀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생태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생태계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그런 다양성을 죽이는 생태계를 만들면서 이 겉으로만 대기업이 기술만 21세기에 맞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기술만 대기업이 어디서 갖다 꽂으면은 창조 경제, 창조 성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새누리당은 거죠. 창조 경제의 적이에요. 네. 창조 경제의 유해식품. 하하. 창조 경제 유해식품 새누리당.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그 조직으로 과학기술을 하니까 미래 창조 과학부를 만들자고. 그렇죠. 그 이름만, 무늬만. 근데 이제 그 과학기술과 산업, 그 미래 산업, 창조 산업, 이게 같은 부서에 이렇게 엉켜들면 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인 어떤 지능,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육성하는 것이 단기적인 산업 육성, 여기에 이렇게 서로 간섭을 하면서 이것조차도 아마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 메인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이잖아요. 창조 경제로는 핵심이 그거예요. 예. 사람이에요, 사람. 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의 개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발전시키고 표출시킬 기회를 가지느냐에 한 지역의 경제적 번영이 좌우가 되고 한 국가의 경제적 운명이 좌우된다. 이게 창조 경제론의 핵심이고 저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야말로 창조 경제론의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메인 슬로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그런 깊이 있는 분석, 해석까지 새누리당이 어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다 이것은 북에서 온 주체사상 본땄다고 지금 하는 판결인데. 그래요? 사람을 앞세우니까 이 북에서 사람을 중요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체사상이? 뭐 말로만 그렇던데. 네, 그래서 거기도?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본따온 용공 좌경 슬로건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판국인데.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주제를 다 우리가 예. 훑어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해서. 그 전체적으로 이 전체 쭉 강론 진행하면서 후보의 스탠스, 예. 박근혜 후보가 토론에 임한 자세,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토론에 임했던 자세, 이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박근혜 후보는요, 예,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고 봐요. 예, 예. 문재인 후보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없게 만드는 파트너를 만났을 때 그 고통을 참는 능력. 서로가 인내심이 대단하군요. 예. 예. 예, 두 후보 모두 예. 대단한 인내심을 보여준 토론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트위터에도 이번 TV 토론을 보고 많은 글들이 올라오던데, 제가 아주 재밌게 본 게, 이건 토론도 아니고, 초딩 수준인데, 대국민 인내력 테스트다. 국민들로 하여금 인내심을 기르게 만드는 토론이다. 두 분들이 워낙 인내심이 크니까, 대선 후보 두 분 인내심이 커서 국민들까지도 인내력 테스트를 하신다. 그런 얘기. 그런 것도 예. 국민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예. 국민은 왕이기 아니, 때문에 신하들 중에는 좀 엉터리도 있고 또 충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밌는 게 또, 1시간만 더 하면 박근혜가 문재인 찍을 것 같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그렇다? 예, 절대 안 그렇습니다. 대통령 되는 것이 숙명이기 때문에, 예, 그건 그게 뭐 있어서 자기 꿈이 실현되는 나라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예, 박근혜 후보가 얼마나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을 들었잖아요. 네. 네. 오늘도 그랬죠. 자기가 예. 대통령만 되면 뭐든지 다 예. 잘할 수 있다. 법 무시하고 법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예.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다 잘할 수 있다. 그게 일관된 오늘 2시간 동안의 얘기였죠. 그걸 항상 어떻게 잘할 수 있다, 어떻게는 없죠. 그냥 강론이 잘하는 없죠. 거죠. 그냥 잘한다. 예, 그냥 잘 하는 거죠. 예, 그저 잘. 예, 그저 잘.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온 거죠. 낭비를 줄이고 씀씀이를 아끼고. 네. 예, 그렇게. 자, 우리 이제 하우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 네. 박근혜 후보님은.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오늘 토론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멋들어진 말, 행복, 창조, 발전, 이런 그 꿈은 있는데 그걸 이제 how to,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강론은 전혀 제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방법론이 없는 꿈을 가리켜서 몽상이라고 그러죠. 예. 전문용어로. 예. 점점 인내심을 왜 발휘하지 않으신지요?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신 김에 조금 더 참으시지.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참 디테일에 강하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번 토론 때인가요? 이정희 후보가 난데없이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인가? 농업 문제를 끌고 들어왔잖아요. 예. 농업 문제를. 국가수매제. 예, 국가수매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매제 문제점을 쭉 짚어주면서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참여정부 때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때 정부 내에서도 논쟁이 심했어요. 그 문제를 네. 가지고. 그래서 네. 국가수매제도의 문제점 중에 제일 큰 거는 대농일수록 더 유리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될 수가 있고 과잉 생산이 됐을 경우 과잉 생산된 농산 쌀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예. 우리가 같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직불제로 형태로 전환해서 경작 면적에 꼭 예. 비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소농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건데 폐지의 문제점도 있긴 해요. 예. 왜냐하면 쌀이라는 것이 단순히 식량이 아니고 예. 어떻게 안보적 가치도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식량 위기의 시대에 갖고 있는 것이고 논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호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검토를 해본다면 검토도 토론해볼 만한 문제라고 봐요. 다만 없앨 때 그때 왜 없앴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당시 정부에 있었던 네. 사람들은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그때 그걸 없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죠, 그 내용을.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문재인 후보가 정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의 눈으로 그렇죠. 그 정책을 다뤄보고
준비하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개선점을 찾고. 문재인 후보님은요, 비서실장이셨는데, 예. 소위 집사형 비서실장이 아니었거든요. 예. 이 문재인 비서실장님은 정무형 비서실장이었어요. 참모형 비서실장.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똑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장관이, 예. 심부름만 하는 비서실장이라면 비서실장하고는 상의를 안 해요, 내용을. 근데 이제 제가 돌이켜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임하려고 할 때에도 그때 국민연금법이 부결되어서 네. 제가 사임을 한 건데 네. 그때도 이제 대통령을 찾아뵙기 전에 네. 먼저 문재인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 부결 사태가 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문제이고, 이걸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떤 정무적인 해법이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다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 대통령께 법안 부결의 책임을 물어서 장관을 인책 사임시켜야 예. 여론이 일어나서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룰 거다. 이제 그렇게 건의를 해서 날짜를 통보를 받고 제가 가서 대통령을 뵀었는데, 예. 이게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처의 장관들이나 국무위원급 혹은 중요한 정부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대통령의 이해를 구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 또는 지원을 요청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상의한 사람이 문재인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실장 후보님 경우에는 비서실장 시절에 예.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각 부처의 중대한 정책적인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장관들과 상의를 했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점들이 이 후보 본인이 내세우지는 않지만 문재인 후보의 이런 토론이나 혹은 정치적인 행보의 이면에는 그런 경험이 다 깔려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예. 그게 토론을 하면 할수록 저절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예, 비서실장은 예. 적임자가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적임자지. 아하. 예. 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 참여정부 5년 동안 정말 뭐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등등에서 이제 국정 전반을 이렇게 꿰뚫어 보셨는데, 그 참여정부 하면 유시민 장관님도 한 축으로서 뭐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뭐 정치적인 한 축은 아니고 한 부품. 네, 뭐 그건 지나친 겸손의 말씀이시고, 정치적 경호실장이셨고, 우리 문재인 후보는 이제 비서실장이시니까 두 분 사이에 연이 남다를 텐데, 금방 말씀하신 점 그 정책적인 그분 말고 두 분 사이에 뭐 에피소드도 있을 것이고, 또 문재인 후보의 정말 특별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이게 일종의 이제 비화인데 제가 네. 유세장에서 이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예. 이게 작년 이맘때 문재인 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저보고 국민참여당이 진보정당하고 통합을 하지 말고 예. 작년 가을이네요. 민주당하고 합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고 저한테 예. 아주 간곡하게 권하셨어요. 예. 그때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걸 좀 하고 싶으니까 그 일을 하려면 문재인 이사장께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나는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고 귀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던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치는 힘든 일인데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하던 사람만 하라는 법이 어딨냐. 소나기 맞았다고 옷 젖었다고 계속 비 속에 나가서 일하라는 말이냐. 네. 지금까지 직접 소나기를 안 맞고 있었던 분이 나가서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기왕에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말하자면 비판적으로 개성하고 창조적으로 개성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제가 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실장 이사장께서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왜 그랬냐면 또 수월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봤어요. 저는 지금도 약간 그게 극복이 좀 안 됐는데요. 네. 제 마음속에는 지난 참여정부를 거쳐오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과 관련해서 어떤 미움이나 분노, 원망, 그것이 뭐 어떤 것에 대한 거든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거든 어떤 일에 대한 거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지금도 있고 그때는 더 많이 있었어요. 네.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대통령에 도전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님을 이렇게 오래 배워왔는데, 한 10여 년, 그분은요,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리고 누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이분은 마음속에 미움이나 어떤 분노, 원망 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있지만 그것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60년 넘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로 쪼개져 있고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고 또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뭐 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족은 한번 신명이 붙으면 뭘 잘하는데 이렇게 갈갈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신명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저렇게 마음이 비어있다면 비어있고 또는 고요하다면 고요하게 느껴지는 분이 나설 때 국민들도 좀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 아닐까. 예.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했는데 저는 그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10여 년간 그 보아왔던 문재인이라는 이 자연인의 모습 그게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특성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그런 문재인 후보의 자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그 장점, 예. 그게 이제 후보로 등장하셔서 지금까지 쭉 이제 근 1년 예.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장점이 최대한 충실하게 잘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다 발휘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정치 지형은 아직도 여전히 보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네. 정치 지형이고요. 또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후보를 내놓았지만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현재 아니거든요. 네. 그런 다 담아내는 그릇으로서는 좀 덜 비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더 비워야 되는데. 덜 비어 있기 때문에 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런 제약 조건 아래에서 후보로 나섰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와 협력과 경쟁을 거쳐서 지금 단일 후보가 되어서 안철수 전 후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자연인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장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국민들 앞에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문 후보께서 뭐 불과 몇 %도 안 되는 지지율에서 출발했지만 한 번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 없이 꾸준히 한 달에 1, 2%라도 올려가지고 네. 지금 몇 달 동안에 지금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는 아직 모르시지만 그래도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감지하고 인정하고 기대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예. 편파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니, 편파적이 아니라 굉장히 그 문재인 후보의 개인적인 특성과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리더, 지도자가 갖춰야 될 어떤 특성을 굉장히 잘 매칭시켜서 꿰뚫어 보신. 저한테 그런 없는 진단인 것 게 같아요. 있으세요. 저한테 네. 있는 게 없으시고. 그 참 좋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런 질문 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그때 그 문재인 후보가 유시민 장관께 민주당에 합당해서 대선 후보로 출마를 권유할 그때만 하더라도 야권의 대표 주자는 유시민 장관 아니었나요? 예, 제가 한 15%까지 간. 그러니까 근데 15%. 그만때 저보고 그걸 권하셨죠. 그러니까 15%고 네. 제 기억에도 나머지 이제 대선 후보들, 야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유시민 장관 개인 지지율만도 못한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멤버 체인지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유시민 장관의 장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뭐라고 할까? 소감이라고 할까? 예. 저는 되게 어떠신지요? 잘한 결정이었다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지지율은 제 지지율이 아니었어요. 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누군가 사람들이 어딘가 마음을 싣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게 당장 저였기 때문에 정치권 안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그 당시에 그것은 저의 지지율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유산이 제 이름으로 잠시 가등기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가등기 되어 있다? 네, 제 이름으로 네. 가등기 되어 있었고 네.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것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적합한 상속인이 나타날 때까지 이것을 조금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적합한 상속인에게 자격 있는 상속인에게 이것을 넘기고 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적절한 시기에 네. 이렇게 정치에 들어오셨고 적절한 시기에 국민의 눈에 발견이 되셨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님께 차근차근 네.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잘 관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엉뚱한데 네. 낭비하지는 않고 그래도 잘 넘겨드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하. 저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네. 봐요. 지금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역사적인 어떤 도전 승부를 하는데 릴레이 경주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지지하는 세력들의 어떤 열망을 쭉 모아서 그걸 유시민 장관이 그 바톤을 딱 들고서 계주. 아니 저는 안 릴레이 뛰었어요. 하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저한테 어쨌든 여기 왔다가 그 계주 네. 주자로서 주자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기대를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바톤을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예. 넘겨주어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꼴이 나기 바로 직전까지 예.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3일 후면 꼴이 나죠. 네. 어쨌든 중간 계주 주자로 역사의 한 목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때 잘 달리신 거죠. 본의 아니게 네.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고 유시민 장관 개인의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정치하시면서 평생에 하려고 하는 꿈이라고 하면 항상 그런 그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당을 바로 세워야 된다. 예. 바람직한 정당이 바람직한 정치의 출발이고 토대다. 뭐 지금도 그 꿈은 변함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그 판단은 변함이 없죠. 네. 우리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을 만족 못 시키는 이유는 정치인과 정책, 정치 문화를 생산하는 그 생산 라인이 정당인데 네. 정당이 충분히 건전하게 잘 발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량한 정치인, 불량한 정책, 불량한 정치 문화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다. 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네. 이런 것까지 하시면 좋겠지만 또 대통령은 단순한 정당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른 정치인들께서 진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를 잘 운영하는 데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때의 어떤 문제라고 할까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때 참여정부 때 지나친 당정 분리 이것 자체가 시스템상 문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민주통합당 후보였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국민정당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민주통합당 후보였을 때 후보로서 발언하신 거 보면 민주통합당의 정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민주통합당이 이제 국민정당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아주 담대한 포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정당이 새롭게 탄생할 국민정당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야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가는데 튼튼한 뒷받침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국민정당 새롭게 만들 국민정당이 제대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론일 텐데 거기에 유시민 전 장관의 그 바람직한 정당의 꿈이 투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기가 적절치 않은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네. 정당을 만드는 거 중요한 네. 일이죠. 좀 시간이 네. 많이 걸리는 일이고 네.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네. 행동으로.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매우 안정적인 마음이 매우 안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네. 여러 정당 지형이나 혹은 국회 의석 구성 이런 것이 여소야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여소야대. 예, 그렇죠. 여소야대이고 네, 이미 그렇죠. 또 국민정당이라는 것도 좋은 기획 의도기는 하지만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고 그런 걸 하다 보면 또 내부 갈등이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일에 너무 깊숙이 개입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네. 있고요. 정말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국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놓고 국민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집중해 주시는 것이 민주당이 국민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로 정치와 관련해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대한 책임을 지우거나 좀 기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여정부 때 일을 돌아볼 때 네. 네. 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예. 12월 19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확실히 되는 일만 하고 네. 나흘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는 좀 안심하고 서로 이견이 좀 있는 문제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집중합시다. 예. 그렇게. 예. 오늘이 D-3인데요. 예. 그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는 D-1을 놔두고 난리가 났었죠. 예. 정몽준 그때, 지지 철회 이래가지고. 이 시간쯤이에요, 이 시간쯤. 예, 이 투표 시간, 전날, 바로 전날 이 시간에 예. 난리가 났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는 법이 없잖아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이쪽은 지금 이번 선거집에 미래가 없지 않아요? 새누리당 깨질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이제 어쨌든 그 판단은 별도로 하더라도 예. 이 D-3 이 남은 시기 동안에 특별히 경계하고 특별히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런지. 저는 이제 어제 부산 뉴스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또 유세당 가면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가끔 있고 또 심지어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보시기도 해요. 네. 제가 남포동 유세에서도 그랬고 부산대 앞 유세에서도 그랬는데 주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이 거기 많이 모이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될지 모르는 선거인데 혹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새누리당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달라 이런 덕담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네.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바꿔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축하와 덕담을 진심으로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다들. 네. 그럼 왜 자기는 자기는 할 생각이 별로 없는 일을 남들은 해주기를 바라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진짜로 박근혜 후보를 어떤 이유에서든 진심으로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진심 어린 축하와 덕담을 듣고 싶다면 우리 자신부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러한 축하와 덕담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대접을 타인에게 받을 도덕적 자격이 있다. 이런 한심한 이야기를 유세장에서 하고 다녔어요. 예. 예. 그 왜 그러냐 정말 하면 도덕적인 말씀이시네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제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실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는 말살해야 될 적이 아니에요. 15년 전에 처음으로 정권 교체했고 5년 전에 역정권 교체됐습니다.
네. 15년 전에 국민한테 쫓겨났던 세력이 다시 권력 가져갔어요. 네. 10년간 집권했던 지금 야당이 5년 전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왔어요. 네. 그러면 맨날 니네 10년 전에 15년 전에 뭐 했냐 5년 전까지 실패했잖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둘 다 실패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 보세요. 몇백 년째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독일도 보십시오. 김인년하고 3인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하늘 아래 무슨 새로운 세력이 안드로메다에서 올 리도 없고요. 네. 그렇게 번갈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쟁 상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악이다. 저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려고 그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실수가 나와요. 오버하게 되고 네. 실수가 나옵니다. 반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네. 새누리당에서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지금 진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걱정하는 마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에 있고 우리 지지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더 힘을 받고 또 문재인 캠프가 실수 없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좀 공자님 네. 말씀 같지만 네. 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사악한 짓을 새누리당이 하더라도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패배를 부르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 저는 네. 선거 캠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우선 문재인 후보님부터가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 좋으신 말씀인데 새누리당에도 다양한 세력이 있잖아요. 거기도 주도권 다툼이 있을 예. 거고 또 선거 캠페인 기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경제 민주화에서부터 꼴 보수 반공 이 보수까지 왔다 갔다 이 편차가 얼마나 큽니까? 네. 이제 그 주도권이 새누리당도 이런 이제 패배 혹시 이번에 패배하고 이제 정권 넘긴다면 새로운 야당으로 탄생을 하려면 그 주도권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새누리당의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만약 대선에서 패배하게 될 경우 그럴 가능성이 네. 매우 높은데 지금 네. 새누리당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것은 새누리당 당원들과 그 정치인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봐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면 그분들이 네. 다시 기회를 얻을 것이고요. 반대로 가면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영원히 지속될 이 반복 게임,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5년마다 오는 대통령 선거, 4년마다 오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통해서 늘 모든 정당들이 직면해 있는 도전이거든요. 그게 네. 예, 그렇게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민주통합당이나 진보정의당 또는 야권 전반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D-3일 일요일 저녁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3차 맞짱 토론을 보고 나서 토론에 대한 평가 좀 편파적이었죠. 평가 토론도 하면서 그리고 오랜만에 유시민 전 장관을 모시고서 이번 대선과 그리고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치 등등을 폭넓게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1시간 반에 걸쳐서 지금 가졌습니다. 묻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지만 지금은 D-3 오로지 이제 3일 동안에 남은 과제에 집중할 때 단순해주고 또 집중해야 할 그런 때니까 거기에 집중하기로 하고 못한 얘기는 승리한 이후에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때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지금 이 밤늦게까지 몇만 명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마무리 말씀 겸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TV원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사회를 움직여가는데 나름의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남은 이틀, 투표일까지 포함해서 3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변에 보면 태도를 결정 못하거나 또는 박근혜 후보를 찍겠다는 가족, 친지, 친구 많이들 계실 겁니다. 뭐 가족들 사이에도 의견이 통일이 안 돼 있는 경우 많을 텐데요. 이야기해 보시고 절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화내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혹시라도 박근혜 후보를 찍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끈질기게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이 남은 3일간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의 분들, 친지들,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논리로 다투고 논리로 굴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한 시민으로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듣고 그리고 끝까지 부탁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각 아마 문재인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을 텐데요.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격차를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벌려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표씩만 더 가지고 오시면 압승합니다. 그 점을 마무리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아니고 유시민 장관님의 이 마무리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한다는 표시로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으로 공감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시민 장관님의 이 엄지손가락이 채팅창에 아마 계속해서 또 올라올 겁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는데 유명한 말이죠. 투표하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투표하지 않으면서 유시민 장관과 함께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TV 문용식의 캠프통신 일요일 저녁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